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황해호래 또 여산 양달석 선생의 전시를 두고서 우리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 본질은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서양 미술하고의 접합점은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난상 토론하듯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 우리 미술관은 장차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로 이제 그 생각이 모아지는 방향, 그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우선은 황해호래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우리 인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질문이라고 해도 좋고, 뭐 어떤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하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보는 그런 자리로 합시다. 네. 지금 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황해호래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9세기, 20세기 조선 민화와 동시대 미술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민화라는 용어의 의미와 그리고 민화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조선 후기 그림을 두고 이제 민화, 이렇게 일반적으로 민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 민화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민이라는 개념이 어느 특정 시점에 누구가 어떻게 썼다라고는 아마 기록상으로는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구에 의해서 이게. 근데 아마 이거는 일본인 그 미학자이자 이제 종교학자죠. 사실 종교 미학을 한 분인데 유종률이라고 라는 분이 조선 민예에 대해서, 민예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예란 말을 갖다가 이 유종률이라는 분이 썼어요. 일본에서 민예 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예를 했을 중에 일종의 이제 그 관변의 이 예술 활동이 아닌 이제 하층 계급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미적인 활동의 결과물들을 민예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고급 도자기, 백자, 청자, 고급 도자기가 아닌 옹기 따위 또는 농기구 따위 생활 용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적인 부분을 이분이 매우 중요시하고 찾았다고. 그 이유는 이분이 종교학자다 보니까 불교 종교학인데, 불교 종교에서도 불교 종교 미학이라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그 불교 종파 중에 하나가 정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토종은 나무아미타불 이 6자만 열심히 이어오면은 모든 사람은 극락으로 간다. 아무리 무식해도 이 나무아미타불 6자만 열심히 이어오면은 누구든지 극락으로 간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00년, 200년 전에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문자를 모르는 문맹이 거의 80%입니다, 사실. 지식인 계급은 한자 등등 해서 문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 안 되죠. 그 당시에는 문자를 아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권력에 가까이 가는 집단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 하층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을 미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만이 극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극락으로 간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빈자 1등이라는 거죠. 가장 가난한 자가 등 한가를 못 캐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석가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의 하나의 등불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근데 부자가들은 요즘 뭐라면 100만 원짜리 등이나 1000원짜리 서민의 등이나 그 공덕은 같다. 이렇게 이제 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토정이 극한적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악행을 저지른 자도 그 악인이 그 악한 사람인 채로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 악인인 채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 정토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어느 날 반성하고 깨치면은 바로 부처의 세계로 가버린다.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미학적인 이야기라고, 이게. 선과 악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문제를 두고 미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악이 자기 악을 갖다가 반성하고 뭔가 깨달으면은 바로 이게 선의 세계로 간다. 이래 돼버려요. 그래 이분이 말하자면 이 민해 운동을 하면서 조선반도에 건너와 가지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예품을 수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죠. 아마 여기에서 18세기 후반, 19세기 등등 20세기 초까지 조선반도에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유형의 그림들을 민화라는 이름으로 아마 같이 이렇게 이 해방 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나 정확하게 그걸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개념이 매우 강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민화는 말하자면 그런 하층민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진, 말하자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떨어지고 기법적으로는 떨어질지라도 어떤 그 생활상에 있어서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종류의 회화를 갖다가 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황해호라에도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기능상으로 보면은, 미술 표현 기능상으로는 아마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이 그린 작품들입니다. 밑에 있는 문자도부터 시작해서 책가도, 화조도, 이거는 뭐 현대에서도 그 정도의 기량을 가진 사람 몇 사람 찾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정도의 그림에 들어간, 특히 밑에 있는 책가도라든지 그 화조도에 들어간 물감을 보면은 매우 비싼 물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런 비싼 물감을 쓸 수 있는 화가, 그런 비싼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면은 수용하는 사람이 요즘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걸 제작 의뢰를 했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민화냐? 그렇잖아. 궁중불안도를 많이 써요. 아주 화려한 그림. 그게 붉은색들이 굉장히 귀한 물감들을 쓴 거거든요. 그게 과연 민화냐? 문자도 아주 고급 그 물감을 쓴 문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문자도 있지만은,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등등. 그럼 민화라는 개념 속에 문자도도 있고 어회도, 그러니까 물고기류도 있고 화조류도 있고 또는 뭐 산수도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기량이 어마어마 뛰어난 그림들, 단지 누구가 그리는지 서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익명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뛰어난 화가가 왜 자기 이름을 안 남겼을까?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는 학자들이 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0%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뭐 저도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최고의 기능을 가진 화가들, 예를 들면 김홍도도 그런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 겸재정선도 그런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 신윤복도 그런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 특히 신윤복 같은 경우는 춘화도로 해가지고, 뭐 알죠, 무슨 의미인지. 아주 한 섹슈얼리티한 그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것도 뛰어난 그 묘사력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고가에 팔았거든요. 일본 쪽에서도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 있고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력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춘화도도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데, 그 춘화도를 그려놓고 겸재정선 또는 뭐 신윤복 쓰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제 안 썼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안방의 장식용으로, 안방 이제 말하자면은 아주 지체 높은 안방 장식용으로 들어가는 모란도를 그려주는데, 그 만화님이 지체가 높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영의정 부인이고 뭐 좌의정 부인이고 이래 되면은 일개 하원이 거기에다가 자기 사인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안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있어요.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뭘 갖다가 물건을 만들어 선물할 적에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게 일종의 예의로 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재정선이라든지 김홍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자기 이름 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지위가 벼슬도 하고 그 사람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사의 그림에는 추사의 작품에는 다 밝혀져 있죠. 우봉 조기룡의 작품에도 중인이긴 하지만 역시 그 사람이 벼슬까지 한 그런 사람이니까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소위 민화라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는 거의 밝히지 않는 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민화가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풍속화란 말도 쓰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속화. 그걸 또는 세시 풍속화란 말도 쓰고. 세시란 말은 그 때가 되면은 정월 초하루 또는 뭐 단오, 뭐 9월 9일 중량절 등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방 곳곳에다가 일종의 백사초복의 의미로 붙이는 그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용 그림, 한쪽에는 호랑이 그림. 안 붙이면 한쪽에는 용용자를 쓰고 한쪽에는 호랑이 호자를 쓰고 대문에 붙이는 이 문배도라 해가지고 문 앞에다 붙여서 밖으로 들어온 나쁜 기운을 갖다가 물리친다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것도 말하자면 민화류죠. 그리고 심지어는 민화에 보면 산수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민화에 뭐 소상팔경도도 있고 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소상팔경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린 소상팔경도 하고 이름 있는 화가 그린 소상팔경도 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림의 기법 문제에서 차이는 나겠지만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상상하는 세계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상상하는 세계나 그 세계는 같은 거죠. 단지 신분이 다르고 어떤 그 자본력이 없거나 뭐 그런 그 외에는 또는 지식이 많고 적고 그 차이밖에 없지.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사람은 추구하는 바는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상향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민화라는 개념이 사대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그림이다. 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민자 자체를 사대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리고 공중화가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에 있는 정말 이름 없는 그러면서도 뭐 그 그림 그리는 기술이 매우 낮은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려서 즐기던 그림의 세계.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일견 타당하지도 않겠나 이 민주화 시대에. 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얼토당토 않지만 해봅니다. 네, 방금 관장님께서 민화의 의미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시대에 그런 민화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날 민화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 미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 때 만들어진 용어이니까, 일제 때, 그냥 일제 때가 아니고,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면서 학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용어 문제를 이걸 갖다가 제일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1800년 후대에 그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로소피를 갖다가 철학이라고 하고 아트를 갖다가 미술이라고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조어다 쓰지 말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일본.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학문적인 용어 100%가 그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들입니다.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갖다 번역한 내용이죠. 그 철학의 말 그대로 쓰죠. 자연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연이라는 거 뭐 노자에도 노고 상대히 노이지만은 서양 학문에서 들어온 그 과학을 갖다가 자연이라는 말을 붙이고 뒤에 과학이라는 용어 자체, 수학이라는 용어 자체 이 전부 다 일본인들이 조어를 한 거라고. 우리 그때 다 쓰고 있어요. 법률 용어, 의학 용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
기하학 이런 거 배우죠. 함수. 전부 다 그 일본인들이 만든 학술 용어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그냥 일본적인 입장에서 만든 것이냐? 이게 아니고, 동양 고전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와 유사한 단어들 중에서 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어학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뭐가 하는 그런 단어들이 알고 보면 전부 동양 고전 속에 들어있던 단어들 중에 거기에 합당한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번역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수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화죠.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인간이 이제 개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연을 인간화시켜서 이런 높은 건물도 생기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물질 문명의 극치는 자연을 인간화시킨 거죠. 인간의 생활에 맞도록 인간이 개조화시킨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연을 인간화시키는 중에 하나는 외 밖에 있는 이 자연의 어떤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인간 내면에 자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동물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각기관들. 우리 감각기관들은 딱 보면은 싫은 거와 좋은 것을 구별해보고 내한테 유리한 거하고 불리한 것을 이야기하고 유령감을 취하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이 자기한테 유리한 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먼저 취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적당하게 통제를 해요. 사람이 스스로가. 이게 만약 내 내면에 있는 그 동물성을 인간성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윤리, 어떤 규칙, 관습, 전통, 문화, 그게 문화입니다,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동물성을 갖다가 억누르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욕망이 먹는 거, 그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뭐 등등이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식욕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해내죠,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마는 배가 고파도 애기한테는 먹이는 거, 자기 스스로 식욕을 통제를 해버리는 거.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나는 옷을 갖다가 싸구려를 입어도 내 자식만은 호흡옷을 입혀야지. 이게 말하자면은 내 내면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을 갖다 인간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거 안 한다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인간이 사회성을 가지면서 일어나는 게 윤리 문제고, 그걸 갖다가 개념화 시키는 게 효제충신, 예의염치 등등이죠.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이 말은 윤리성인데, 이게 말하자면 인간 내면에 있는 동물성을 갖다가 죽여서 인간답게 살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성의 문제라. 자연성이 아니고 동물성이 아니고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인성에서 이제 미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수화의 문제도 이거는 인간이 내면에 있는 모든 동물성을 갖다가 인간화 시켜놓고, 이 인간화된 인간이 다시 자연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연을 이거는 이 문제 산수화는 자연을 개조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냥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라일체, 대상과 내가 일치가 되는데 그 대상이 나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산수화는 내가 그 자연의 경계, 자연의 우주 속으로, 자연의 규칙 속으로, 법칙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자연을 개조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적인 문제라면은 자연의 이렇게 뭐 사시사철이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거는 그냥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칙, 자연의 법칙의 문제하고 인간의 목적이 일치되는 지점이 인간의 자연하고 자연의 인간화. 그것이 구현되는 그림이 산수화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산수화는 어떠한 행태든지 간에 그것이 주된 내용이죠.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겸재정신이 그린 뛰어난 산수화이든 그렇지 않든 같든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이야기한 겸재정신의 산수화가 우리가 진경산수라는 이름을 어느 날 현대에 와가지고 어느 학자가 붙였어요. 그 용어가 참 멋진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참 오만하다 싶어져, 그게.
산수 자체가 자연물의 진실체인데 거기 무슨 또 진경이 있어요. 이 말은 관념적인 산수화에 대한, 그러니까 산수화가들이 실경을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산수화를 그리는 걸 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는 화본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산수 객물들을 아주 모범이 되는 텍스트를 만들어 놨죠. 이제 그걸 그대로 뺏겨서 그리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또는 경고라 해야 되나, 또 예술가로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겸재는 현장에 가서 스케치 했다 이러는데 겸재조차도 실제로 실경을 그대로 재현 안 시켰습니다. 금강산도 실경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조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모든 화가들이 그림 그릴 적에 요 풍경은 빼고 그 풍경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고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화폭 위에서 자연 개조죠. 화폭 위에서 자연 개조입니다. 그건 인간을 위해서 바라보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다른 감흥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나무는 보기 싫으니까 빼버리고 그 자리에 뭐 돌을 그려 넣는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 정보라 그럴 적에 요래 놨다 저래 놨다 하는 그게 뭐냐면은 배치가 잘 됐을 경우에 드러나는 어떤 감흥을 극대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화를 그리는데도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라는 것도 사실 보면 진경이 아니죠. 그대로 재현된 진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의 진의 개념은 뭐냐, 이것도 현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분이 그 진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한 걸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진을 갖다가 진선미의 진으로 본다면은, 진선미에서 진은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선미의 진은 과학적. 근데 과학이란 결국에는 사물의 실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식론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에 해당된다고. 인간의 지혜, 지적 구조. 그러니까 선은 뭐냐?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구조라. 자, 선한 행동을 하려면 내 욕망을 내가 어떻게 억제해야 되죠. 의지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꺾여버렸죠. 의지만 좀 강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좀 참아서 못 참는다는 거는 뭐예요? 동물성이 발동해가지고 화를 확 내버린 거죠.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나는 화를 자주 내서 출세를 못해. 동물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선이라고, 선. 윤리적인 거죠. 그럼 미는 뭐냐, 미가. 이건 이제 심리적인, 심미의 문제라고. 그런데 과학이 도달하는 것도 결국에는 끝지점은 미예요. 윤리도 결국에는 미에 해당된다. 너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어른 앞에서. 그래, 어른 앞에서는 윤리죠. 그렇게 입어서는 안 되지는 미하고 관계된다고. 그리고 선도 결국에는 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가, 진리의 문제도 미가 관여를 하는 거라. 선의 문제도 미가 관여를, 이쁘게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참 이쁜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 얼굴이 이뻐서 라기보다는 행동이 이뻐서거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 이 착하다는 개념이 두 가지겠죠, 사실은. 이쁜 행동을 하니까 착하다는 말인데, 그 행동 자체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참 잘하니까 문제였겠지만은 그 행동 그 자체가 그냥 말대로 미적으로 이쁜 거. 우리가 연극을 볼 적에 그 행동을 보잖아요. 그냥 그 배우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뭘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미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진리를 개발하고 미가 선을 이루고, 또 거꾸로 말하면 진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미가 발생하고, 그래서 진선미는 이 삼위일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수화는 그걸 향하고 있는데, 이 이제 교본 속에 나오는 산수들은 일종의 산수화가 가져야 될 가장 엑기스만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산수화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치산수라고 합니다. 실경을 보지 않고 내가 자연 경계를 갖다가 이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열심히 그리는 거죠. 그걸 이치산수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발달된 때가 언제냐면 송나라 때예요. 송나라 때는 유학 중에서도 이학이 가장 이성적인 학문, 극대화된, 이성이 극대화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송나라 산수화가 가지고 있는 극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딜레마가 빠져있죠. 약간의 딜레마가 빠져있죠, 이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실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도 시작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겸재정선의 경우에는
현장을 그렸다라고 써놨는데 금강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천 곳곳을 갖다 그렸었는데 근데 딱 현장하고 그대로 재현시킨 게 아니거든요.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그려놨죠. 그렇다면은 gem재정선의 경우도 그 현장을 그리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치산수의 의미하고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화가 가지고 있는 산수의 개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 산수라는 것은 사실 현장 산수는 아니고 다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나 화본에 있는 것을 차용을 했을 때 추구하는 이상향은 같은 것이다.